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입니다, 이게. 사실은 노동개혁 얘기는 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공공개혁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공공개혁입니다. 그럼 공공개혁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정치미래연합 뭐 아닙니까? 그죠? 정치미래연합, 정치의 미래는 결국은 공공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공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사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권력을 갖다 틀어지고, 즉, 정치는 권력을 갖다가 틀어지고, 공공사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또는 정의롭게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공공사무가 뭘까? 국가 권력을 하는 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갖다가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죠? 그럼 세금과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래? 공기업 어떻게 운영할래? 그죠? 그럼 법제도 어떻게 운영할래? 규제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공공사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좀 인식을 합니다. 분절적으로 인식하다 보면 생각이 쪼각쪼각 나버려요.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뒤에 가서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이걸 먼저 앞에 한 번 더 좀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개혁 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와 자원을 분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권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시장은 거래잖아요. 거래는 뭐냐면 양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은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권력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장은 합의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이 이거는 사랑으로 또는 호혜적 친구들끼리 예컨대 친목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건 호혜적 연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치자원 배분 원리가 다른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사무라 그러면은 저기 국가사무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국가사무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죠? 질서. 질서를 잡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법은 어떤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치안이 있고요, 재판이 있고 형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외적을 막기 위한 국방사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난 막기 위한 안전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예컨대 뭐 순임금 뭡니까? 중국의 고대 황제가 원래 홍수 막았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자연재난을 막는, 강둑 쌓는 그런 어떤 업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업무도 나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조선은 그래도 예컨대 황복이라고 하는 구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딴 데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뭐 그런 복지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가주도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국가가 경제 개발에 깊숙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LH공사, 그죠? 이건 뭐냐면 주택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는 도로 공급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진해운 대한항공이 원래 공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민간 불화를 했는데, 지금도 뭐냐면 에너지, 즉 뭐냐면 전력, 가스, 석유, 이거 지금도 아직 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방송통신이 있잖아요. KBS하고 MBC가 지금 이거는 공영방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종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식으로 공공사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 국방과 치안, 질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인데, 그거다 플러스 알파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한국은 이 알파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사무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업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사무를 수행하려면 사람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 관한 되는 게 바로 세금하고 예산이고요. 그 사람에 관련된 거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 직업 공무원이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전체를 통할하는 게 바로 정치인과 정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공사무 기능이고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른데, 예컨대 그런 겁니다, 이게. 그,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안에 그 권력이 하나가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이 권력이 갑질을 해도 삼면이 바다니까 도망갈 데가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언어가 다른 존재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외적도 못 와요. 그죠?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잘 못 옵니다. 그죠? 그 북쪽에서만 오는데, 근데 확실하게 머리 쪼아리면 안 옵니다. 그죠? 조선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가 예컨대 지금 한 3배, 4배쯤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뭐 예컨대 뭐 초원도 있고 사막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 되면은 뭐냐면 거기서 뭔가 이 권력을 잡겠다고 막 반란도 일어나고 뭐 그러기 뭐 좀 밀란도 밀란 일으키기도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그 한반도 사이즈 자체가 국가가 딱 그냥 갑질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삼면이 바다니까 도망도 못 가네. 위에는 확실하게 사대만 하면 되네. 외적도 잘 안 오네.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다 산으로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무지하게 갑질을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사무의 영역들이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게. 자,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내지 공공사무의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거 전체를 인식하는 어떤 그 틀 자체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공공개혁을 갖다가 공기업개혁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규제개혁 따르고 세금 예산개혁 따르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개혁 따르고 공무원 임금연금 따르고 모든 걸 따로 인식을 해버리면은 인식이 통일성이 없으면요. 이 전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얘기인데 요 얘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사무 영역은 뭐냐면 제일 최상위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치가 있고요. 정치 안에 핵심은 법질서하고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안에 이제 지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되어 있고, 중요한 수단은 이제 규제하고 사법하고 조세, 재정, 공기업, 금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개혁을 한다는 거는 저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마침 오늘 그 지방선거니까 먼저 이 부분은만 딱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지방자치하고 다른 나라 지방자치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에 비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권한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이 수많은 어떤 그 규제를 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지차 지방자치법이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안에 무슨 별표 뭐 이래가지고 뭐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50만 이상 도시는 뭐를 할 수 있고 100만 이상 도시는 뭐를 할 수 있고 뭐 5만 가지를 갖다 위에서 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서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 원래 지방자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공무원을 갖다 몇 명을 뽑을지 이 사람들 임금을 얼마를 줄지 연금 얼마를 줄지 자격을 어떤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갖다 할지 뭐 경찰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원래 이런 걸 갖다가 지방이 자율적으로 원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 기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가 모든 걸 틀어지고 있다가 그냥 지방에다가 집행권을 좀 나눠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요, 돈 걷는 고민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딴 사람들은, 딴 데는 돈 걷는 것 같아. 중소기업 사장하고 같아요. 중소기업 사장은 돈 버는 거 고민 무지하게 하시잖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고 하면 고민 엄청 합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을 줄여야 되나 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이 고민을 하는데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고민 하나도 안 합니다. 지방세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까지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80%는 위에서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럼 교부세하고 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평창 올림픽 유치하고 무슨 저기 그 F1 그랑프리 하고 뭐 세계 수영 대회 이러저런 거 육성을 하면은 국비가 들어오거든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중앙에서 어떻게 좀 보조금 많이 따먹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부금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정 서비스를 갖다가 고르게 전달하기 위한 건데 뭐 예컨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으면은 그 돈 많이 이렇게 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컨대 해안선이 없다 그러면 도로가 많다. 그 다음에 산림이 많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방자치 위에서 이제 행정의 중요한 건 다 또 돈 관리, 사람 관리,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고 땅 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취약한 사람이 많으면 돈 많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넓고 그 안에 무슨 도로, 저수지, 뭐 그 다음에 갯벌 이러저러한 게 많으면 돈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 한 2, 3만짜리 어떤 군의 예산이 3천억, 4천억이고 요 마포구 같이 인구 한 4, 50만짜리들 예산은 그 한 5천억 정도, 4,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컨대 인구 2만짜리 군수를 하면요. 이 여기서 한 예산이 3, 4천억을 움직이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땅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도로 관리하고 산림 관리하고 무슨 제방 관리하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돈은 뭐냐면 주로 이게 건설업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컨대 마포라든지 예컨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갖다 주로 사람한테 써야 되고요. 의외로 이렇게 뭐 토목 건설하는 데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벌려면요. 시골에 1, 2만짜리 분수하는 게 월등히 남습니다. 이게 예컨대 건설 예산이 1,000억이 돼요. 공공공사는 기본적으로 최소 30%가 남습니다. 그죠? 그럼 뭐냐면은 1년에 그러면 300억의 이익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 그래서 그 쏙사를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다 보면은 지방은 있고 다 건설업체들 다 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지금 지방자치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의 어떤 본령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직업이 없습니다. 왜? 돈 벌 거를 고민하지 않고 돈 쓸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거대한 이권을 갖다가 나눠주는 자리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존재냐? 공무원들을 보면은 오로지 자기 과의 어떤 과나 국이나 어떤 그것을 예산과 인력을 갖다가 정대시키는 일, 오로지 그 외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명분을 갖다가 잘 잡아야 됩니다. 예컨대 2014년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그때는 안전이 그냥 화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 이름도 안전행정국 뭐 예컨대 안전자 막 시절이 붙입니다. 그냥 뭐 안전 관리는 예산. 자, 지금 뭐냐면은 예컨대 새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뜨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새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이니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니 온통 그런 글단 명분을 때려 붙여가지고 뭐를 예산을 막 그냥 달라 그래요, 이게. 아니, 그래서 지방이 지금 지방이 무조건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우리 소득 증가율보다 그 세금과 예산 증가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공식으로 뿌려주니까 사실 주체할 수 없는 돈들이 쏟아집니다, 사실은. 주체할 수 없는 돈들이. 그런데 이 돈을 쓰는 주체들은 이게 원래 이제 그 주민에 의한 통제도 안 돼요. 예컨대 교육처럼 뭐냐면 관심이 많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교육청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그 어떤 돈을 쓰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비용 대비 효율을 갖다가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걸 검증하는 장치가 없어요. 사회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 고민을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원래는 국가 정책도 고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는데
그러면 제가 뭐 이러저런 자문위원회라든지 뭐 평가위원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형태로 참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 예산서를 뜯어보면은 그래요. 뭐 이러저런 사업들 뭐 했다 해가지고 뭐 그냥 쫙 갖고 오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어떤 이름은 멋있습니다. 예컨대 숲속의 도서관 하면은 참 멋지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숲속에 그늘에 도서관이 있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실 내용은 뭐냐면은 등산로에 보면은 그 비둘기 집 비슷한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 책 몇 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아무도 안 보는. 그게 숲속의 도서관이에요, 사실은. 이를테면은 이름은 멋지는데 정책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꺼리는 게 뭐냐면은 그 사업의 어떤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조사하는 거를 굉장히 꺼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 기획은 있는데 그에 따른 평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민들의 손에 있었으면, 주민들은 돈 한 푼을 갖다가 쓸 때 머리를 잽니다. 그죠? 5천 원을 갖고 여기서 카페를 뭐 사 먹을까, 저기 카페 라떼를 먹을까, 뭐 쿠폰을 주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10잔 먹으면 하나 공짜 주는 데 먹을까. 근데 이러저러한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돈을 쓰는데, 지금 현재 예산의 지금 한 50%, 60%를 쓰는 우리 지방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좀 쓸 명분 만들까, 버는 거 고민하지 않고 쓸 명분 만들까, 이런 거고요.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감사에 안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어떤 효과성, 효율성을 갖다가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럼 지방 언론이 그걸 갖다가 시시비비를 하나, 아니면은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그걸 하나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저 좋은 자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고난은 있고 말입니다. 적과 꿀을 나눠줄 수는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별로 없는 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지금 막 붙고 있는 겁니다. 저기 군 단위로 내려가면 더 치열합니다, 저거는. 거기에 온 업자들이 다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저게. 왜? 엄청나게 큰 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선하면은 공천이 확실한 데 같은 경우는 공심위원들한테 은밀한 유혹들이 옵니다. 이번에 나 유구주구를 갖다 밀어주면은, 공천을 주면 5개 줄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5개를 보통 5억으로 생각합니다. 5억이 아닙니다. 50억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1년에 예산 사업이 보면 1,000억, 2,000억 되면은 한 300억, 400억이 어쨌든 간에 뭔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지 호주머니에 넣지 않으면은 그러면 검찰이 안 걸립니다. 남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빼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심각한 이 모순들이 있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국의 어떤 이 공공개혁 담론 중에서 이거 저 멀리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공공개혁 담론이 한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1개가 지금 요역입니다. 이거 지방입니다, 이게.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 담론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죠? 지금은 오로지 뭐냐면 누가 저 자리를 갖다 먹을 거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특별히 이제 먼저 했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경제를 인식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예컨대 가계와 기업과 생산 요소 시장, 재화 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금융 시장을 갖다 집어넣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냥 정부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정부가 하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 속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틀은 노동과 자본 틀입니다. 노동과 자본. 자,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노동을 억압하고 자본의 어떤 이하 요구를 대변을 했어. 자, 그러면 진보 정부는 항상 노동편에 서야 되고 자본을 억압해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무역이 뭐냐면은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틀로 딱 보면은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거, 공공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인식 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앞부분에 공공개혁 중에서 마침 지금 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동 이거는 일종의 전체 요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갖고 짧게 이걸 말씀드리고 본론은 공공이기 때문에 자,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고용을 해야 노동이 되는 거죠. 그죠? 누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른바 자본이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본이 죽으면 노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뭐냐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럼 자본권은 원래 재산권입니다. 이게 자본권과 노동권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이 맞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죠. 옛날에는 뭐냐면은 왜 자본의 노동이 종이 돼야 되는 자본 없애버리자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본권과 노동권의 어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본의 능력 있잖아요. 자본의 능력이 좋은 데하고 나쁜 데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른바 돈 잘 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맨날 적자 보는 기업에 다니는 노동하고 이거는 그 운명의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동 문제를 인식할 때는 자본권과 노동권의 어떤 균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자본의 능력의 문제들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냐면 노동의 권리를 마땅하게 쭉 강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의 권리를, 노동권을 강화를 해버리면은 자본이 나 투자 안 할 거야, 고용 안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의 권리 이건 쭉 올라가는데 그럼 노동 숫자가 줄어요. 그럼 노동 아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른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와 뭐 기타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쭉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그렇게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그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정의당인데 정의당 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부분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나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정의당 당원이라 그랬거든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마 생각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도 그러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 준수와 사회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강화하고 위부터 노동행위 건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남용을 방지하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주르륵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어떤 정신과 방법이 흘러요. 근데 여기다가 이른바 이제 좌파들, 친문 좌파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신과 방법을 굉장히 왜곡을 갖다가 하고 어떤 거 쓰레기통에 쳐박고 대신에 사진은 씁니다. 딱 사진은 걸어 놓고 김대중 노무현 우리가 개성자라고 사진은 쓰면서 정신과 방법은 이기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 영혼은 정의당의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데 그러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권이라는 거는 자본의 능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본의 능력이 없는데 노동권을 갖다 올리면 자본 자체가 죽습니다. 그죠? 국내 투자 고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본권과 노동권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이 균형 개념이 있는데 우리 균형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떤 사고가 이렇게 근본 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노동하면은 다 격차 문제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그죠?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이것이 핵심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격차에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유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도 있습니다. 지역 간 임금 격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격차를 갖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남녀 임금 격차 분명히 심하죠. 그죠? 근데 그럼 여자를 다 성전환해가지고 남성으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격차가 줄어들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미친놈이죠. 아, 남녀 임금 격차가 있으니까 전부 다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버리자. 없죠? 그런데 이 비슷한 사고는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비정규직을 없애서 정규직으로 만들면은, 그러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으면 중소기업 없애고 전부 다 대기업으로 바꿔버리면 올라가겠네. 이 생각을 합니다. 황당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격차의 어떤 본질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격차만 갖고도요, 무지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격차가 없어, 그냥. 근데 이 격차는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냥 산업별 임금 격차를 봅시다. 우리 산업에서 임금 제일 높은 데가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 전기 및 수도 사업이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이 행정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사업시설 관리, 저기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지원 서비스고, 그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제일 낮습니다. 그죠? 자, 생각 보십시오. 숙박 및 음식점업은 거의 완전 경쟁 산업입니다. 그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보건업 및 사업복지 서비스는 사실은 공공재정으로 하는데 공공재정 자체가 너무나 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이 된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갑시다. 금융 및 보험업, 저거는 사실은 일종의 규제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전기, 저거는 거의 공기업이 합니다. 국가 독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행정은 원래 국가 독점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2위, 3위는 사실은 본질은 세금 소득자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은 금융 및 보험업은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확실한 진입 장벽을 쌓았습니다. 전에 박진우 씨가 그랬죠. 자기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 역량을 갖고 있는데 자본시장 통합법에 걸려가지고, 그죠? 뭐 30억 요건이나 뭐 이러저런 요건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곳곳에 그런 식의 어떤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보험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진입장벽을 딱 쌓아가지고 아무나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독과점 이익이 생깁니다. 지대 이익이라 그럽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는 고임금 사업장의 핵심은 원래는 생산성이 높아서 고임금 되면 됩니다. 이거는 박수 쳐줘야 되죠. 그죠? 그거는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죠? 한국은 뭐냐면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지대가 많은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시절이 그냥 할당을 해주고 가난한 국민들을 뭐 담배 피맬 때마다 술 마실 때마다 돈 다 싹싹싹싹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한테 하는 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얹어주는 이게 한국의 어떤 고임금 사업의 본질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생산성 높은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자, 은행 보십시오. 은행은 평균 연봉 보니까 한국은 2배쯤 1인당 GDP 2배 되는데 미국은 1배입니다. 왜? 미국은 뭐냐면은 완전 경쟁을 하거든요. 한국은 뭐냐면 완전 경쟁이 아니라 독과점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건속 연소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한국이 제일 가파르죠. 그죠? 우리가 3배. 그 다음에 일본은 2.4배 좀 되고, 저기 스웨덴 보세요. 스웨덴은 뭐냐면은 10 내지 15년이 제일 높네. 20에 30년이 110.8이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철저하게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면 저렇게 됩니다, 원래. 20년, 30년 됐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토대를 가지고 뭐 복지국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때인데, 우리는 뭐냐면 더 최악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년 강제 연장법을 발동을 한 겁니다. 58세로 돼 있던 거를 갖다가 60세로 만들었어요. 저 313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쭉 그냥 또 몇 년 연장을 했어요. 근데 임금 피크제를 걸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임금 피크제하고 연동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연장해 놓고 임금 피크제, 임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꺾는 거는 그거는 노사 자율로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정년 연장 기득권을 확보를 했는데 양보 잘 하겠습니까? 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저따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런 거를 저런 상태에서 강제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저기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들이 폭발적으로 팍 늘어납니다. 지금 이게 청년들 죽으라 법이 됩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반격을 했습니다. 반격이 뭐냐면 최저임금 대폭 팍 올려버리면요, 주로 고령층이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임금을 7,530원을 준다 그랬을 때 청년이 좀 낮잖아요. 그래도.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면 노년들이 장노년 실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 함께 살자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청년들 죽으라 일단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정년연장법을 하니까 청년들은 최저임금 10,000원 하면서 그냥 팍 올리니까 장년이 나가 떨어지고 청년들은 조금 낮고 전체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정치의 어떤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한국 노동조합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격차들이 있는데 직장 계급 사회란 이런 얘기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 계급 사회, 공공 양반 사회, 안가 연공 서열 사회, 그죠? 이거잖아요. 자, 임금 격차를 따질 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성하고 지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다 생산성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은 생산성의 으로 인해 다른 격차도 있지만 생산성보다는 지대입니다. 지대는 뭐냐면은 그냥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면은 제로가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진입 장벽을 누가 뭐 그냥 갑질을 하면은 말입니다, 뜯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힘의 차이가 나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뭐냐면 높은 장벽을 세워놓으면, 진입 장벽 세워놓으면 마치 금융보험업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대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얘기할 때 그 안에는 생산성 격차도 있고 지대 격차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도, 정규직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왜? 장기 근속을 했으니까. 근데 부당한 차별도 있고, 이제 이거를 문제를 뭉뚱그려 인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생산성 격차와 지대 격차를 딱 놓고 생산성 격차는 오케이. 생산성 격차는 낮은 쪽을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높은 쪽은 세금을 좀 더 걷으면 돼요. 더 잘하도록 하고. 지대는 가능하면 제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적정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책의 어떤 방향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개념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노동개혁에서 핵심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간단치 않은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위에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죠? 자본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자본의 능력이 우리가 해외 부분 쪽에 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죠? 수출하는 쪽.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 규제 부분 쪽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있습니다. 자, 해외 부분 쪽 저 부분은 뭐냐면 더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매출이익의 90%를 갖다가 해외에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빨대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착각을 합니다. 삼성이 저게 많이 처먹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뭐 양극화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거대한 착각인데,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국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쪽은 뭐냐면 그냥 세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독점을 갖다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저거는 뭐냐면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개방을 하고 경쟁을 하고 기준을 바꾸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격차를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생산물 시장 자체가 불균형이 있습니다. 여기 생산성 차이도 있고 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노동시장 자체도, 근데 원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을 추구합니다. 즉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추구하는 겁니다. 직무가 같으면은, 근데 경비 업무를 한다. 아파트 경비를 하거나 아니면 가장 힘센 중앙 약간 정부 기획재정부의 무슨 경비를 하거나, 직무가 같으면은
딱 그냥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 이게 이제 컨셉이거든요. 이걸 추구하는 게 노동조합인데 한국에서는 직무가 아니고요. 소속입니다. 돈 잘 버는 데 들어가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 일을 해도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냥 노동시장 자체가 더럽게 돼 있습니다. 야만적 노동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 노동시장이 바로 공공양반 사회고 직장 계급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연공세율 사회를 갖다가 추구하는 거. 생산물 시장 자체가 이렇게 그냥 생산성하고 지대가 막 뒤섞여 있는데 문제는 공공이라는 거는 원래 이 균형을 잡는데 오히려 뭐냐면 공공이 저 위에 올라타 버렸어요. 자기 기준을 갖다가 가장 힘센 어떤 노동 위에 딱 그걸 기준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상위 10%가 소득 집중도가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상위 10%가 문제다 그런데 그 10%를 딱 뜯어보면요.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린 존재도 있고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그야말로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갖고 소득을 올리는데 기준을 갖다가 막 일방적으로 높게 설정해서 올린 존재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갖다가 따로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상위 10%로 적으로 예컨대 돌려버리면 10% 안에 정말로 자기가 창의와 열정이 높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가 퇴행해버리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 그 부가가치가 원래 쭉 늘어나면은 고용 비중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용은 늘어나는데 부가가치가 안 늘어나는 특이한 어떤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이렇지 않아요. 이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심센 쪽에 노동권이 너무 강해요. 한번 채용하면은 정리하고 징계하고 말고 해보고 잘 안 되고 임금을 깎을 수도 없고요. 정말로 도대체 문제 있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비해서 아니 왜 만약에 그냥 공개된 시장에서만 노동력을 갖다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2천만 원, 3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6천, 7천, 8천, 1억을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사태 생깁니다. 그러면 로봇 쓰겠죠. 안 쓰거나 로봇 쓰거나 아니면 해외로 뭐 발주 주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 재벌 극소수 재벌 대기업이 다 처먹고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인데 그거를 갖다가 남한테 호도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담론들이 막 그냥 이렇게 유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기죠 사실은. 무지거나 사기거나 착각이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장하성 씨가 지금 논리를 뜯어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그냥 그거 길게 써놨으니까 그거 뭐 보시고.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권리의 균형 개념이 없습니다. 예컨대 스위스법을 보십시오. 그죠? 헌법입니다. 26조가 재산권,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28조의 조합결성 자유인데 보십시오.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뭐냐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동등하게 보고 그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근로자를 일방적 보호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죠. 그죠? 왜? 자본에 비해 약하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공공 부분,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호를 해버리면은 이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아유, 혹시 예컨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5년 단임 아닙니까, 그죠? 뭐 예컨대 비정규직이다 이거지. 이것도 뭐냐면 죽을 때까지 보장하자 예컨대.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어떤 권리들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데. 공무원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근로자다 규정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노동권을 갖다가 그냥 하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익이 침해돼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래 된다. 사고 방식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니 노동개혁은 뭐냐면 저게 쫙쫙 줄 꺼놨는데 저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을 노동관계부터 손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거에 어떤 그 연공임금 체계도 손봐야 되고 외국민 노동자 좀 줄여야 되고 특히 공무원 쪽을 갖다가 공무원의 권리 이익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걸 떠받치는 게 시장인데 그 불안정 경쟁 시장을 줄이고 뭐 공기업과 규제 산업 줄이고 뭐 이러저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노동개혁의 뭔데 핵심은 딱 요겁니다. 이걸 하는 게 노동개혁입니다. 이거 짧게 이게 지금 전체 요리에서 너무 힘을 뺐네. 자유한국당 강령에는 공공개혁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 보수정당이 참 안 되는데 예컨대 뭐냐면 뭐 대북 안보 강조를 하고 한미동맹 강조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수 자유 뭐 이런 거 좋아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 자유주의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물론 민주주의는 기본인데 한국이라고 하는 공공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뭐냐면 재정이 큰 게 아니고요.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공공입니다. 규제를 가지고 형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공공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자유주의 시장주의 하겠다고 표방하는 쪽에서 공공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강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16번이 나오는데 예컨대 뭐 공공외교, 공공구조, 공공서비스, 공공의료, 공공임대주택 다 총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리거나 강화를 해야 될 존재로 생각합니다. 정의당 강령 보면 10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뭐 공공의 통제 강화나 뭐 금융 공공 제고 뭐 그냥 공공부문에서 비주류 세금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국민의당 시절 바른당 이거 보면 공공인데 기본적으로 공공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은 공공이다고 얘기를 갖다가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공공 문제 얘기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뭐 임금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임금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공공 문제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인식은 알기는 쉬워요. 자, 그냥 그래서 쉬운 것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거. 자, 빅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저기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102만 명 이렇게 나오고 평균 연령 42.2세고 평균 연봉 5,892만 원입니다. 저 안에는 복지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 포함하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평균 재직 기간이 15.7년이네요. 자,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일본은 보니까 평균 연령은 43.3세, 1.1세가 많네, 한국보다, 그죠? 평균 경업연수 21.7년. 우리는 15.7년이니까 정확하게 6년이 기네요, 그죠? 자, 그런데 평균 급여가 41만 7,394원입니다. 자, 곱하기 10을 하면 417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11을 하면 연봉 나오겠네요. 5,130만 원쯤 나올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보다 1.1살이 많아. 그 다음 6년이 근속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130만 원, 우리는 6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0%가 높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런데 다 다른 나라는 다 일본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일본도 저 안에는 의사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에 의사도 들어있고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완전히 핫질이들만 다 뽑아서 저렇게 공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본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염제 고시공시학원의 사람들이 청춘들이 붐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를 모르고 우리 어떤 공공부문 81년의 공약을 갖다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노량진 고시공시학원에 딱 대통령을 누가 한 놈이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나오라고 해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을 갖다가 안다면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준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냐면은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세금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요 다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 대상을 잘못 설정을 하면 자기의 그냥 임금률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2배가요. 2배라 그래도요 지금도 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딱 기준을 갖다 세우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일본은 기준을 세울 때 50인 이하 36.9%, 50인 이상 63.1% 딱 기업을 셀렉트를 해서 그놈을 섞어서 나이, 근속연수, 학력 이걸 고려해가지고 공무원 임금 기준을 뽑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뽑는데, 우리는 비교 대상이 민간임금, 즉 상식으로다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규모별로 임금격차 큰 나라잖아요.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데 그 중에 제일 상층을 잘랐어요. 100인 이상. 이걸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쪽은 근속 연수가 길면은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래놓고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가장 높은 상층을 뽑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사원들이 10명으로 입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과장, 차장 되면 6명 들고 나중에 쭉 보면 한 30년 부장쯤 되면 또 1명. 이 사람이 생산을 못겠죠, 그죠? 이 피라미드 구조로 딱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원통형이잖아요, 그죠? 뽑아놓으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상식으로다 100인 이상을 딱 잡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임금을 딱 체계를 갖고 있는 요 대상들하고, 그나마도 이건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놈들을 1대1 대응시켜놨으니까 임금이 안 높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최고 임금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본은 뭐냐면 우리보다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짜리하고 50인 이상을 갖다가 섞어서 기준을 뽑아요. 우리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준 자체를 갖다가 설정 안 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이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름들을 갖다가 씁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 혹시 연금도 우리가 월등히 없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공무원 연금이 1인당 월평균 수급은 241만 9천 원 정도 있고요. 국민연금은 35만 원, 평균이고. 일본 보세요. 일본 14만 7,614원입니다. 147만 원. 그죠? 원래 공무원 연금 따로 있었는데 저걸 몇 년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후생연금에 맞추는 겁니다. 일본 정치 개판이라 그래도 제가 볼 때 한국 정치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한국 정치하고 개판 중에 개판이죠, 사실은. 단 북한보다 훨씬 낫죠. 안 나서. 자, 이제 그래서 교사임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사임금이 왜 높으냐? 교사들이 무슨 대목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교조가 머리띠 메고 임금 인상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그냥 교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 임금을 측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뭐냐면 일종의 관리입니다. 관리 대우를 갖다가 하는데 교사를 관리처럼 이렇게 딱 대응을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초임하고 15인치 최고 공복이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까 이제 저기 앞에 연봉임금, 아주 가파른 연봉임금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애가 공공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개혁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임금연금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은 뭐냐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쪽은요 가장 잘 나가는 존재라 가지고요 정부가 아무도 안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50인이야. 작은 쪽은 뭐냐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말로 정부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저께 아주 중요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임금 격차 통계나 이런 것들은 일단 근로자를 상대로 합니다. 근로자가 2천만입니다. 우리가 5,100만의 인구 중에 2천만 명을 살펴보는 게 이제 그 임금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 전체는 한 2,700총 2,7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100만 전체를 어떻게 좀 봐야 되나?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잘 벌고 근데 엄마는 골프 치러 다니고 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 단위로 이게 보는데 바로 그거를 갖다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5분위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20%, 20%, 20%, 20% 해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합니다. 자, 1분위 소득은 이번에 2018년 작년 대비해서 8%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5분위 있잖아요. 그 5분위가 9.3%가 늘었어요. 이쪽은 마이너스 8%, 이쪽은 9.3%. 상당히 격차입니다. 지금 뭐냐면 불평등 녹화가 가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금은 어느 기준으로 하냐면 바로 9.3%에 해당되는 놈이 아니고 이분들을 기준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존재의 이유가 뭔데 가장 열악한 사람을 보살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가장 열악한 사람을 보살피도록 딱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번에 임금 얼마나 오를까? 그러면은 밑에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고민할 텐데 우리는 기준 자체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아 놓은 겁니다. 골 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은 사고방식의 헌법에 보면은 제7조가 공무원조입니다. 총강에 있는데 거기 7조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법률이 정확하게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7조에 있는데 이 무서운 조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제7조 2항을 갖다가 적용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저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이유로 국민에 대한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당시는 KB 코퍼레이션의 뭘 받아가지고 안종범이한테 주면서 봐주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 헌법 7조 1항 위반이요. 헌법 위반이요. 이런 내용이 그때 나옵니다. 그 탄핵도 논고문에 보면 있어요. 이게 무서운 조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원래 일본 헌법을 뺏겼는데요. 일본 헌법은 이게 국민의 권리의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15조 내용인데 15조 1호부터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의 권리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보십시오. 1번 15조 1항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일은 국민의 고유 권리다. 2번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선정하고 파면하는 일은 국민의 고유 권리다. 이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총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일본 헌법 저거 제대로 뺏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을 저렇게 뺏긴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의식의 발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식을 고치고 조문을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는 그 공무원은 그냥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은 관리입니다. 사실은. 조선시대 관리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81만 개라는 게 얼마나 반동적인 어떤 공약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권층을 갖다가 확 늘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근거가 뭐냐면 공공부문의 규모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OECD 평균의 공공부문은 총고용 대비해가지고 총취업자입니다. 총취업자 대비 평균은 21.3%인데 한국은 7.6%다. 그래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절반으로만 올리자. 그럼 절반으로 올리려면 얼마 올리면 3%포인트 올리면 돼요.
그럼 3%포인트면은 총 고용을 2,700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3%포인트가 바로 81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1만 개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막 그때 이제 그 대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막 검증을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청이 이제 작년 한 6월, 7월 달에 이제 뭐 이 통계를 갖다 짰냅니다. 원래 이런 통계가 2014년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공공부문이 공무원은 100만 명인데 공공부문을 보니까 그 일반 정부하고 이제 공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 정부 199만, 뭐 공기업 34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비정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들 100만 공무원 속에는 군인을 포함 안 돼 있거든요. 뭐 이래 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7.6%는 아니고 뭐보다 8.9%좀 됐다. 그래도 작긴 작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여기서 큰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근데 프랑스는 의료 종사자들이 한 110만 명 가량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공무원입니다. 공공부문 종사자입니다. 왜? 의료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책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쪽은 그 관련된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통해 가지고 당연지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의료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한 100만 명 가량의 의료 인력이 민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쪽이 우리가 의료가 개판이냐? 그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료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프랑스 같은데 아까 OECD가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높은 거는 근데 의료 같은 게 다 공공으로 돼 있고 그 다음 교육 쪽이 우리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저쪽은 다 이게 공립학교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사실 이런 차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어떤 고용 비중 자체가 공공성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무시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싹 덮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공공부문의 어떤 고용 비중만 갖고 비교하니까 쟤들은 21.3%인데 우리는 왜 7.6%밖에 안 되냐, 이걸 좀 늘리자 이래요. 근데 일본은요, 일본 7.6%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본에서는 왜 그러면 공공부문 고용을 갖다 확 늘리자는 얘기를 안 하느냐, 전혀 불편한 게 없거든요. 일본도 우리처럼 말입니다. 의료가 민간 의료가 한 90%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우리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통계만 갖고 그냥 우리 모자라네 그냥 올리자. 근데 그 통계 볼 때는 잘 봐야지. 그럼 고용 임금 수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은 뭐냐면은 1인당 GDP에 대해서 한 1.2~3 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한 2배가량 되거든요. 근데 꼭 봐야 되는 통계를 보더라도 꼭 봐야 되는 통계는 하나는 전혀 보지 않고 한쪽만 봅니다. 내용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전략과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엉망이 돼 있는 건데, 특히 뭐냐면 제일 심한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같아요. 뭐 공기업 얘기인데요. 우리 기업 통계 보면은 그냥 삼성하고 현대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자산 기준으로 따지면 보십시오. 2위가 한국전력이 한 2, 3위에요. 그 다음에 LH공사가 4위고 쭉 내려가서 8위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민간기업이지만 사실상 공기업처럼 취급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나오고 농협입니다. 농협도 원래 공기업 아닙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받습니다. 이거. 농협도 사실은 정부 거죠. 한국은 소유주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다 정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도 있죠. KT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를 논하면서요. 공공을 빼놓는 거 정말 무시가 됩니다. 우리 어떤 경제에는 국가가 규제로 예산으로 공기업으로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얘기하면서 재벌 탑하는 사람들은 재벌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로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보다 훨씬 재벌은 그래도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공기업은 경쟁도 안 합니다. 이게 월등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공기업은 이 공기업을 갖다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통째로 민영화를 하냐?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기업인데 독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쪼개줘야 돼요. 철도공사다 그러면 뭐냐면 그냥 철도 레일은 국가가 다 소유하되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여객 서비스는 수십 수백 개 회사가 쪼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이 철도를 갖다가 망하고요. 노선하고 그냥 서비스를 몽땅 다 거대한 공기업으로 독점 기업으로 묶어놨습니다.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공기업에서 공기업계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개혁은 사실은 규제개혁입니다. 이건 단적으로 제가 교육만 보여드렸는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쳤지 그 다음에 교장 자격, 교감 자격, 교사 자격들은 다 돼 있습니다. 국가 규제로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국경 역사 교과서 파동이 터진 것도 저 안에 시행령 안에 보면은 그냥 국정 교과서에 관한 조항이 있고 장관이 지정하면 나머지는 다 죽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박근혜는 그런 어떤 법령을 가지고 법령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법이었거든요. 제 얘기는 박근혜가 잘못했다면 잘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가 다 국가 규제로 묶여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냐면 노동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의료, 지방자치, 방송통신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 얘기는 규제를 갖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딴 데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올라오기 힘든 구조로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전에 박지원 씨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자, 그냥 세금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일단 우리가 뭐냐면 조세 부담률을 갖고 국민 부담률로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국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국가가 거둬들이는 우리가 돈 적게 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복지하면 정세 얘기하죠. 그죠? 복지하면 정세 해야 되는데 왜 정세를 안 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들을 뜯어보면은요. 저기 보십시오. 밑에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총지출이 총수입이 564조 4천억이에요. 아까 조세는 318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여금 해가지고 112조, 총 합쳐서 400몇십조 되네. 그죠? 우리가 정부, 국회를 통과하는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400조, 올해가 430조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요건데, 실제로 뭐냐면 정부 수입은 이미 2016년에 564조 4천억이네. 이게 뭐냐면 GDP의 34.5%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조세부담은 20%, 국민부담은 26.9%. 그런데 실제로 정부 수입은 34.5%. 이 차이가 뭐죠? 저는 이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20% 또는 26.9% 이것만 보면서 우리는 저부담 국가야. 정세해야지 복지하려면.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걷어들이는 돈은 34.9%인데 이게 뭐냐면 지방들이 그렇게 있고요. 과태료 있잖아. 과태료도 있고 부담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국은 뭐냐면 분식의 국가입니다. 분식입니다. 우리는 저부담 국가가 아니고 중부담 국가입니다. 저복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가 아니고 중부담 저복지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중부담 하는데 왜 저복지냐? 요거를 해명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금이 근데 국가로 세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임금은 엄청 셉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돈이 다 셉니다. 이게 결국 요거를 틀어 막으면은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가 됩니다. 저는 뭐냐면은 저부담이니까 뭐 복지정세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정세를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냐면 스스로 국민들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돈 쓰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 세금은 그겁니다. 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이게 뜯어보면은 예산 항목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저 예컨대 보건복지노동 쪽이 보니까 130조 아닙니까? 제일 커요. 맞아. 보건복지노동 늘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볼게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보건복지노동. 자, 그 안에 보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한테는 10조가 갑니다. 취약계층 기업 2조 6천억 갑니다. 공적연금에 44조 9천억이 가는데, 요게 뭐냐면, 더 뜯어보니까 공무원연금에 17조, 18조가 들어가잖아요. 국민연금에 21조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 최고 부유층으로 있는 데죠. 최고부유층입니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가지고 보건복지노동으로 잡아놓고 공정연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뜯어보면은, 근데 교육 예산 크죠, 그죠? 저기가 뭐냐면 지금 다 준비받은 학교 반쯤 다 쓰러집니다. 선생님이 못 배웁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저한테 왜 깨워요? 그냥 딱 하면은요, 선생님이 이 새끼 하면서 때릴 수 있냐? 못 때립니다. 이것도 뭐냐면 학생 인권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없애버리니까 교육은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학교 쪽에서는 그럽니다. 야, 그 선진화 지표인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갖다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자. 이거 지금 이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더 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그 다음에 교사자격 모든 게 국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치 그 자본권과 노동권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노동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교권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이 수업권입니까?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학생 인권만 시절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반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청난 돈들이 세계에서 가장 낭비지고 있습니다. 반은 낭비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저 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노동에서도 엄청나게 엉뚱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특수대학 출신이잖아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국방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무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살상력을 10% 증가하는데 비용은 가격은 2배, 3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식 자체가 독점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면 이 무기를 갖다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이거 사가지고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그냥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하는 모든 예산들 있잖아요. SOC 예산, 농림 예산, R&D, 안전, 모든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줄줄 셉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데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지방으로 와가지고 쓰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공공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규제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대한 저비용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 경제가 됐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약한 마인드입니다. 이게 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상당수는 뭐냐면은 저 좋은 자리를 내가 어떻게 먹고 뭘 해보자. 세상에 돈 벌 걱정하지 않고 돈 쓸 고민만 하면 되는 저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 예산 거의 절반이 낭비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뭐 국방 예산이나 R&D나 이거는 뭐냐면 지식 자체가 이렇게 공개가 안 돼가지고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보건복지 노동을 뜯어보면은 저 안에 뭐냐면 가장 부유한 노인네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공무원 연금 예산이 상당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국가는 거대한 분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중부담하는 나라인데 저부담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고요. 제 얘기는 노동개혁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공공개혁하면 돼요. 공공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규제개혁, 세금개혁, 예산개혁, 공기업개혁, 지방자치개혁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정치가
이걸 모든 걸 갖다 지통소하는데 정치가 이거를 갖다가 한눈을 팔고 있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개혁의 핵심은 정치개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 연합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정말 정치개혁 연합이 제 역할을 갖다 해야 공공 정치개혁이 되고 공공개혁이 되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